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것은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도했던 노력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가 관심을 가지거나 제가 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영상을 탐구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주제, 이 과목의 범위 내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특히 빅데이터가 그 인공지능이랑 사이에서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현재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과 분리시켜서 다루는 것이 되게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분리시켜서 빅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의 대상이 되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초반부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어디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학기 후반부에 드리고 그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도의 대부분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분리시킨 뒤에 빅데이터에 포커스를 주고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연결된 상태로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질문으로 공유해드리지 못했던 그 몇 가지 질문들을 공유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질문의 의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경계를 다루는 활동이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쪽에 적긴 했습니다만 이제 교육을 가르치다 배우다로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교육을 제안해서 다루는 겁니다. 배우다 학습은 저의 경계입니다. 저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계겠죠. 저는 저의 경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 나의 경계를 탐구하면 배우다고 남의 경계를 탐구하면 가르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의 경계를 하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경계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경계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걸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다라는 그 활동으로 남의 경계를 탐구하는 방법은 제가 찾아놓은 경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다루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데 나의 경계를 다루면 배우다고 남의 경계를 다루면 가르치다고 이 경계 그 자체와 이 경계를 다루는 방법을 이론적인 탐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교육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다루는 방법에서 제가 도구로 사용하기 참 좋다라는 경험을 쭉 쌓아본 것이 질문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질문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경계를 다루는 도구죠,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시도했던 것들은 제가 찾아놓은,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는, 말하자면 저의 전공 세계죠. 저는 교육학과 교육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의 전공 세계에서 제가 찾은 거죠. 찾아놓은 저의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도착하신 분들에게 환대하고 관심을 보이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경계에 질문을 배치한 겁니다. 제가 경계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계가 그러니까 그 선형적이거나 연속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경계는 제 능력이 모자라서 다 파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 경계는. 그리고 이 경계의 그 파편들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화되어 있는 그 경계의 구석구석에 질문을 배치를 하면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은 저의 상대방에게 질문을 공유하려는 그 활동 행위가 잘 진행되어서 정확히는 그 질문이 잘 고안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 그 상대방 중에 일부가 이 질문에 관심을 보이고 이 질문에 반응하고 그러면 그 경계에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고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공유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입니다. 제가 찾아놓은 경계, 제가 찾아놓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방법. 이번 학기 중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중에 정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하나만이라도 전달되었다면 그 위치로 그 질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착하셨을 테고 저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찾아봐요. 이 질문의 답을. 그러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다뤘던 질문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질문 하나.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특정한 빅데이터의 교육적인 의미, 그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표로 해서 다룰 수 있는 훨씬 더 큰 질문. 이 공부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 교실은 공부하기 적절한 공간인가? 이것은 좀 이상한 너무 젠체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류사적인 질문처럼 저한테는 전달됩니다. 만약에 교실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더 잘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시절에 우리는 일부 경험을 한 것 같고 우리가 교실에 다 모여야 할 이유가 뭐지? 모이지 않고서도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일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이지 말고 하고 꼭 모여서 할 만한 것들 따로 분류한 다음에 그 활동은 교실에서 하고 이런 선택이 가능한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확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썼던 발표 내용도 그렇고 한 1년 전쯤부터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은 우리 인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적어도 1억 개의 교실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우리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오는 그 생각의 방향의 초기에 이산화탄소라는 빅데이터를 사례로 다뤄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만약에 건너오신 분들이 조금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이 이것이죠. 교실이라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교실이라는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교실을 읽는 새로운 방법.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기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안해드렸던, 그리고 제가 교실을 가로쳤잖아요. 이 교실이라는 세계는 저의 관심을 제가 관심을 가지는 저의 세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세계, 개인적인 세계일 수 있고 전공의 세계일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계산 가능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데이터로 그 세계를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거 새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 앞에 이사편이라고 썼습니다만 거의 인류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2차 평면에 종이라는 2차 평면에 새기는 것만이 가능했던 우리 인류 3000년 혹은 저기에 그 돌의 세계이고 그 쐐기 문자로
그 진흙의 세기고 그랬던 시기까지 합치면 뭐 4,000년, 뭐 더 뒤로 넘기면 5,000년, 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평면에 새겼던 그 기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경험하셨던 그거 말고 빅데이터는 훨씬 더 많고 그 빅데이터를 경험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올라왔던 아이디어는 2차 평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계속. 예, 그래서 3천 공간의 기호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표상하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의 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축을 걸어 4차원, 그 다음에 3차원, 4차원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고차원, 그렇게 해서 N차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궁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산화탄소 얘기를 포함해서 건너온 질문들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시의 과학적 조건, 혹은 뭐 굳이 과학적 조건이라고 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시의 조건은 뭘까? 이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생활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세계를 교실로 제안을 할 경우에 이렇게 계속 건너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활 세계이거나 여러분들 전공의 세계에서 이 질문들 혹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이거나 새로운 질문이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단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문은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질문은 잘 개발을 하고 잘 설계를 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대상입니다. 질문.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그 대학생활을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가르치면 배울까요?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전제고,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예, 라는 것이 저의 오랜 탐구의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 여러분들을 초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르치겠다는 의도를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물론 그 안쪽에 촘촘하게 짜여진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들을 그곳에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응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그러면 그쪽으로 도착하실 테고, 그럼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오신다 이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의 수업의 설계, 그러니까 가르치면 배울까요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답. 예. 그런데 아까 2차원, 3차원 얘기 드렸잖아요. 이 가르치다 배우다 사이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르치다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배우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저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는 뭐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배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배우다 치기, 배우다에서 뭔가가 더 잘 발생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다뤄왔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 이게 만약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지? 라는 질문을 다뤄오는 과정에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학생들 만난 적이 있고, 저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말이 되지. 그리고 저 교집합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예, 그럼 이제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교집합이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평면에서 벗어나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2차 평면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구현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메타버스 말고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의 주목 두 개를 봐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저의 시선입니다. 이게 가르치다고요. 이게 배우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르치다가 배우다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배우다가 발생하고 가르치다가 발생하고 배우다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시선입니다. 제 시선에서 이렇게 겹치면 반쯤 겹친 거거든요. 그러면 제 시선에서 보면 가르치다가 발생을 하고 이것인지는 크게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교집합이 반 정도 걸치면 가르치다가 발생하면 배우다가 발생하나 보다인 거죠. 그리고 시선의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가르치다와 배우다 사이의 관계는 이 관계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교육학자이거나 사범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현직 교사분들은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관계를 꼭 원인과 결과의 관계처럼 해석하곤 합니다. 혹은 교집합이 아주 높은 관계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가르치다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배우다는 자연스럽게 발생해. 안 보이지만 뒤에서 발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다에 집중했던 경험,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을 하죠. 수업 시간에 그냥 자자, 나 혼자 하면 돼. 뭐 이런 경험들을 해왔던, 그리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봐라 배우나 이거나, 혹은 어른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하고 맺는 학부모들의 관계에서는 가르친다고 배움이 발생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교사나 혹은 교수나 학생이나 나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그 다음에 학부모이거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이를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나, 이렇게 가르치다와 배우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D 평면에 눌러놓은 이 두 개의 그 원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 안에 그려놓으면 이 둘을, 그러면 누가 이 관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뷰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2D 평면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속해 있는 제 전공인 교육공학의 저 전공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 전공에 속해 있는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읽는다는 것의 대상 한 예고요. 여러분들 전공에서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2차 평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일부 발견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